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일당 김준영입니다. 당도 당이지만 오늘 깜찍하세요. 아, 예. 네. 약간 80년대 복학생 느낌 나지 않나요? 그렇게 우기고 싶으시겠지만 네. 제가 후일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뒷이야기, 남겨진 이야기. 보통 후일담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후일당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약간 복학생 느낌으로 좀 지나간 이야기들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깜찍합니다. 손수건 달아주고 싶어. 네. 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도 굉장히 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또 뭐라고 그럴까 약간 처연한 이야기, 네, 진지한 좀 이야기 골랐습니다. 네.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깊은 슬픔, 남겨진 사람들. 네. 이 남겨진 사람들, 특히 가족을 앞세보낸 그 사람들이 남겨서 그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다루게 되는데 주제도 두 주제인데 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둘 다 참 훌륭한 영화들이고요.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은 사실 저희가 2017년 연말 특집 맞아요. 5+5 할 때 골라주셨잖아요. 네네. 그때 자세하게 얘기 안 하시고 살짝만 얘기하시고 오늘 언젠가 위해서 오늘 드디어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퍼스널 셔퍼만 남았네요. 큰일 났네요. 네. 이 맨체스터 바이 더 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두 편을 모아봤고요. 일단 영화라는 매체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간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마음의 풍경화 같은 것들을 대부분의 영화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루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말로 하는 거겠죠. 아, 나 지금 쓸쓸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것은 예술에 있어서 약간 좀 하위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거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시에서는 그것이 은유로 표현되는데 그러면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것을 영화 문장으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등등까지. 호수를 보여줘야죠. 사랑? 호수?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네. 뭐 그렇게 해서 연달아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몽타주로. 근데 어찌됐건 오늘 영화들은 그러면 가족을 앞세운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엄청난 슬픔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과연 영화라는 매체가 어떻게 탁월하게 묘사하는가 배우들은 어떻게 연기하는가에 집중해서 두 편의 영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진다는 건 어떤 걸 기억하게 된다는 순간의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기억이라고 한다면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법 중 하나가 플래시백일 것 같은데 이 두 편의 영화가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플래시백을 희한하게 묘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쓰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플래시백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왠지 1분 브리핑도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하시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오는데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lip inside the eye of your mind. Don't you know that you might find a better place to play? So it's a lot away, but don't look back in anger. I heard her say. 네, 기억에 관한 이야기가 뭔가 서정서정하네요. 네. 기억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다루고 싶었고요. 수잔 손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개개의 기억이란 그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고 만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억이란 우물과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기억이 우물처럼 담겨 있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우물이 묻히듯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서랍장 같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억이란. 예를 들면 이동진 그 평론가님이 좋아하시는 원더풀 라이프 같은 거 보면 하나의 기억만 남기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기억을 계속 고이고이 보관한다고 친다면 그 사람에게 기억이란 하나의 서랍장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오늘 다룰 영화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의 한 장면이기도 한데 기억이란 복사본 같기도 하다. 결국 계속 복사되고 끝까지 복사되고 마지막 복사된 것들의 흔적이 기억일 뿐 기억은 쌓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또 영화에서 나오기도 해요. 윌리엄 제임스 견해로 소개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억은 일종의 섬광 같은 게 아닐까. 어쩌면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 나오는 기억이란 순간순간 현실에
불쑥 들이닥치는 섬광 같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 하나의 섬광일지도 모르겠다. 영화 용어로 이제 기억을 표현할 때 플래시백을 쓰는데 플래시라는 말이 또 섬광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플래시를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네, 플래시업 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기억이란 퇴적층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퇴적층에 관련된 영화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코코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의 기억이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켜켜이 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함께 모여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호칭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기억이란 퇴적층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영화가 어떤 순간을 잡는지에 따라서 이 5가지 혹은 더 많은 표현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영화들 속에서 어떻게 기억을 다루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뭔가 굉장히 경건해지는 느낌이고요. 그럼 이 5가지 기억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뿐만 아니라 경우마다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준혁 작가님은 어디에 제일 가깝다고? 저는 섬광과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잘 기억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들이 불쑥 현실에 틈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어딘가에 저장돼 있다가 불쑥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평론가님은? 네, 저요? 저는 복사본? 네, 이게 제일 가깝지 않을까? 네, 오늘 영화를 또 얘기하시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ello. Hello, Lee. I just want to call and say I'm sorry. How's Patrick doing? Well, he doesn't really open up with me.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Do you want me to call you until you calm down? All right, I'm calming now. Would you please just go away? No.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맨체스터 바이 더 씨입니다. 아카데미에서 나무 주연상을 케이시 애플렉이 받아가게 된 바로 그 영화죠. 네, 저는 이 영화를 만든 케네스 로너간 감독을 좋아하는데요. 케네스 로너간 감독이 다루고 싶은 주제,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어쩌면 오늘 주제와 겹칩니다. 맞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다루는 그리고 가장 진진하게 다루는 감독이 케네스 로너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전에 만들었던 You Can Count on Me라고 그 영화도 참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영화인데 이야기는 사실은 원래 맷 데이먼이 만들려고 했잖아요. 맷 데이먼이 직접 제작도 하고 또 감독 욕심도 있어서 이 맨체스터 바이 더 씨의 어떤 아이디어를 본인이 내고 그것을 각본으로 발전시키고 그다음 연출까지 직접 하고 주연까지 해서 출연도 하려고 그랬죠.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영화들이 워낙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하고 특히 마션 때문에 이 기획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건데 그게 바로 각본가인 케네스 로너건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케이시 애플렉이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게 됐는데 이 영화 속에서 케이시 애플렉이 연기하는 리라는 사람은 진짜 내면이 완전히 붕괴된 사람이고 이 내면의 붕괴를 어떤 식으로든 버텨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려고 하는 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케이시 애플렉이 연기한 거 보면 미니멀리즘에 가깝게 연기를 굉장히 최소한으로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뚝뚝한 남자가 갖고 있는 슬픔의 깊이를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간에 보면 형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떠나 있었던 고향인 맨체스터 바이 더 씨로 오게 되고 거기서 그 관련된 이야기, 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몰랐는데 의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잠시 후에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잘못 말했거든요. 그 의사한테 사과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럴 때 이 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슬픔이라는 것을 감내하거나 뒤에 가서 자기의 죄책감이나 후회를 표현하거나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연기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연기인 것 같습니다. Sorry. It's okay, buddy.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결국 영화라는 것이 마음의 풍경화를 어떻게 그리는가, 영화라는 매체가 진짜 어려운 미학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리적인 과제이기도 할 텐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래시백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 남자는 맨체스터 바이 더 씨라는 그 굉장히 작은 어촌 마을을 떠나서 다른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작은 마을에서 살았을 때 과거에 너무나 엄청난 어떤 큰 사건을 겪게 되고 그 사건이 그 남자의 삶을 사실상 송두리째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계속 있으면 그 기억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에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고향에 현저히 남아있던 형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온단 말이죠. 돌아와서 형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갖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텐데 그 과정에서 계속 고향에서 자기가 과거에 엄청난 사건을 겪었던 게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이 영화의 플래시백은 진짜 가장 그 플래시백이 있을 법한 장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플래시를 사용을 해서 거의 교과서적인 어떤 뛰어난 그런 방식을 보여주죠. 그리고 플래시백의 길이 또 계속 다른데요. 어떤 순간은 굉장히 길게 묘사가 되고 어떤 순간 아주 짧게 현재와 계속 교차가 되는데 그게 어쩌면 리 챈들러라는 사람의 마음의 풍경을 화면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플래시백이 나오는 위치가 어딘가 이런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이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일, 어떤 일을 보여줄 때 그 이야기는 남아있는 변호사가 형의 아들인 패트릭이라는 아이를 네가 후견이 되어라 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후견인이 되어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표할 때 그 플래시백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플래시백 펼쳐진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플래시백에 등장하는 장면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적인 플래시백이에요. 그렇죠. 과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는 것이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런 가장 중요한 비밀이 담긴 플래시백은 영화의 한 3분의 2 지점, 4분의 3 지점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맥스가 그 자리에 놓여있는 위치니까. 근데 이 영화는 놀랍게도 그 플래시백이 있는 자리가 전반부에 있어요. 왜 전반부에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생각은 뭔가 하면 플래시백이 앞에 가장 결정적인 플래시백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무리 이야기의 경제성에서는 클라이맥스의 위치에 놓는 게 좋지만 이 사실의 어떤 핍진성, 진실성 이런 걸로 본다면 이 남자는 일단 그 엄청난 일을 겪은 고향으로 돌아간 순간 처음부터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너무 큰 중요한 일이니까. 거기다가 상대방이 자기 남겨진 조카, 어린 누군가를 맡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자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플래시백이 다른 플래시백보다 굉장히 길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까 섬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서는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럼 왜 그게 그렇게까지 긴가라는 부분인데 이 기억은 한번 떠올리게 되면 이 남자는 짧게 부분을 떠올릴 수 없는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결정적인 비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플래시백이 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시나리오에도 공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어디에 배치시켜서 관객을 사로잡고 등등등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그런 시나리오의 공학이나 이야기의 어떤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인물 내면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 플래시백이 훨씬 더 뒤에 있거나 짧게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고 길게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 자체가 이 마음의 풍경화를 그리는 이 영화의 탁월한 부분일 것이다라는 하나의 예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냥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영화처럼 느껴지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더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영화에는 어쨌든 살아야 된다라는 이상한 긍정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담당하고 있는 게 어쩌면 패트릭이라는 그 죽은 형의 아들에 대한 그 묘사일 텐데 그 아이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정말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어쨌든 살아가야 한다는 존재를 그 아이 자체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생기 같은 게 있어서 이 리 챈들러와 패트릭 챈들러가 사이에서 빚어지는 감정의 어떤 차이 같은 게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마을로 돌아와서부터 이 패트릭과 계속 사랑하는 조카이지만 크고 작은 갈등들을 계속 겪게 되는데 이 영화의 시작을 보시면 이 패트릭이 굉장히 어렸던 시절에 그 죽은 형과 함께 셋이서 조카와 함께 그리고 또 리 셋이서 낚시를 하러 가죠. 거기서 이제 그 조카인 패트릭이 월척을 낳았고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행복한 풍경 속에서 서로 농담했던 게 첫 번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의 그 이야기는 이 전체의 밑그림이 되는 이야기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결정적인 과거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를 상상하게 하는 일종의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린 신라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벽했던 어떤 하나의 동산에 관한 얘기인 거죠. 또 더군다나 이 첫 번째 장면은 그때 그 낚시하던 때가 여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영화의 본편이 펼쳐지는 그 현재 상황은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조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아주 비슷한 장면이 또 한 번 연출이 되죠. 바다에서 낚시라는 장면으로 끝을 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셋이서 행복했던 순간을
복원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떤 식으로도 그 비슷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미를 마지막에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그렇습니다. 앞뒤로 더 좀 아름다웠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챈들러를 보면 이제 10대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에게 슬픈 기억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들 특유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슬픔을 자기가 나름대로 소화하기 위해서 위장하는 걸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가지고 같이 지내는데 바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친구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문상 그 기간 중에 친구한테 와가지고 스타트랙을 놓고 막 둘이서 논쟁을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Star Trek's one of the classical pillars of I modern can't believe we're Patrick. talking about Star Trek right now. I like Star Trek. 이럴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날도 형 비슷한 부분이 있죠. 아침에 리 챈들러가 장례 그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또 와가지고 I don't think Patrick needs to be here for this. All right.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패트릭이 어떤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Get out of here, please. Get rid of what? 네, 과거의 일을 플래시백으로 보여줄 때 이제 경찰서에서 일어나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데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집에 가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보이는 어떤 반응들이 있죠. 그 장면 너무 저는 영화 볼 때 충격적이어가지고요. 네. 정말 무덤덤하게 걸어 나가다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보고 있을 때 정말 인간의 슬픔이 극도로 깊어지면 저렇게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구나.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 행동도 행동이면서 저는 또 그 장면을 보면서 파일 안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파일 안에서 보시게 되면 그 경찰서로 가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까 그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러 간 거죠. 최민식 씨가. 네. 그래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은 굉장히 사무적으로 처리하겠죠. 끝나고 나서 자, 다 됐으니까 가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전까지 이렇게 굽신굽신 하던 건달인 극 중에 최민식 씨가 분노가 폭발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뭐 이렇게 간단해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굉장히 슬프게 나오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도 그런 비슷한 대사가 있으면서도 네. 또 더군다나 여기서는 굉장히 당사자에 가깝다 보니까 영화에서 굉장히 슬픈 장면들이죠. 경찰서 나오는 장면인데 가도 돼요라는 이 대사가 이렇게 슬프게 왔던 대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 장면의 진짜 의미는 직접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Memory is not like a well that you dip into or a filing cabinet. When you remember something, you remember the memory. You remember the last time you remembered it, not the source. 두 번째 영화는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입니다. 작년 하반기라서 보신 분들이 사실 극장에서 많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이 좋은 영화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런 응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동진 씨의 2017년 탑5 안에 든 영화고 저한테도 얘기를 자주 하셨기도 했고 우리가 또 하나 꼽은 게 있잖아요. 어떤 2017년 최고의 엔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어쨌건 이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이라는 작품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풍경화를 그릴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무너지는 마음의 풍경화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기억에 관한 모든 영화는 시간에 관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억을 어떤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땐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현재가 있고 그 기억이 발생했던 사건을 다룬 과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을 떠올려서 기억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흘러가 버린 시간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억을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사건과 지금 그 사건을 떠올린 현재 사이에 그 시간과 싸우는 어떤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모든 기억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는 시간에 관해서 결국은 다루는 영화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인데 그 측면에서 이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은 굉장히 훌륭한 면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영화가 굉장히 미학적으로 탁월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시간을 다루는 방식 같은 거예요. 극 중의 인물들은 극 중에서 가족의 누군가를 상실한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이 영화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4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각각 그 각 챕터의 주인공인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은 경험 때문에 그 상실감을 어떤 식으로든 달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프라임이라는 말을 써서 말하자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상실감을 달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속에서 인물들은 과거의 특정한 사건에 맨체스터 바이 더 시처럼 묵혀 있는 거죠. 그 인물에 대한 상실감.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인물에 대해서 내가 왜 무엇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미련의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억은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초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영화 속에서 인물들은 시간이 흐르지만 시간이 흐르는 걸 느끼지 못하는 채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영화적으로 너무 잘 보여준다는 얘기죠. 프라임을 어떤 식으로 소환하는가의 네. 문제일 것 같은데요. 마조리의 경우에 남편인 월터가 죽었을 때 그러면 월터의 어떤 모습을 소환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 기억에 대한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가장 익숙한 모습은 아마 죽기 직전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니까. 하지만 그 모습으로 소환하지 않고 아주 젊었을 때 모습으로 소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어떤 큰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 사건 이전의 남편 월터를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그때의 월터를 소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억이라는 건 계속 흘러가는 거지만 이 마조리가 특정 순간의 기억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순간을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기억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동시에 인간이 기억 앞에서 시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두 개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재개봉했던 원더풀 라이프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일본 영화. 근데 그 원더풀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생이 끝났을 때 자기의 가장 행복한 기억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 머저리 프라임이라는 영화는 자기가 살면서 누군가를 가장 사랑한 사람을 복원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호출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장 잘못했던 순간과 관련된 무엇의 순간들을 고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비관적인 정조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 인물들은 기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영화로 어떻게 묘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장면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반에 이제 일부에서 본다면 마조리라는 여성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남편이었던 월터라는 남자가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그 남자의 젊었을 때 모습을 프로그램으로 복원한 거죠. 그 두 사람이 장폴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딸 부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딸과의 장면으로 이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씬이 붙어 있는데 이 씬의 연결 지점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장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에 끝났을 때의 마조리를 비추는 카메라의 형식과 그 다음 장면에서 이 딸 부부랑 이야기를 할 때 그 장면을 시작하는 형식이 사실상 같아요. 그 두 가지를 일치시킨단 말입니다. 왜 일치시키냐면 이 장면에서 이 장면으로의 전환 자체의 감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죠. 그러니까 장면과 장면 사이에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의 흐름 자체를 이와 같은 그 쇼트의 형식과 편집의 형식 때문에 이 장면의 이행 자체 혹은 시간의 이행 자체를 몰각시키는 방식으로 영화가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인물들은 사건이 계속 현재에서 벌어지는데 벌어지건 말건 과거의 특정한 한순간에 묶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씬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의 챕터 안에서 씬 수가 많으면 씬이라는 것은 시공간적인 어떤 설정이기 때문에 씬이 바뀌게 되면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전제하게 되겠죠. 근데 이 영화는 씬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면서 씬의 수가 적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본적으로 관객 입장에서도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짜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사람의 시점일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4부 정도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주인공이 바뀌고 각각의 주인공에 따른 각각의 프라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도대체 누구의 시점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시간의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시간이라는 어떤 관념적인 어떤 생명체가 이 인간 세계를 굽어보면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던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는 거는 시간인 것 같아서 시간 속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허둥대고 혹은 또 스스로를 무너뜨리기도 하면서 또 거짓말도 해 나가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싶어 하는지를 시간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일종의 시간이 의인화된 것 같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아까 제가 챕터 안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지 않는 것 같은 인물의
마음의 느낌을 그런 방식으로 썼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게 챕터와 챕터 사이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는 4챕터에서 사실상 주인공 역할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단계에서는 챕터가 바뀌어도 챕터가 바뀌었나라는 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그렇게 찍었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프라임이라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으로 복원합니다. 복원하니까 그 사람이 원래 입었던 옷 그대로 원래 죽었을 때의 그 죽기 전에 관객이 보았던 모습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시간이 점프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챕터 시작할 때 긴 대화로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챕터와 챕터 사이가 구분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사이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역시 무화시키는 방식으로 연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영화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은 시간이 못 흐르는 것처럼 느껴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자책과 과거의 비극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절묘하게 보여준다는 거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세월이 점프가 되는데 심지어는 세월이 완전히 수십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그때의 그 시간은 영원히 그 기억이 계속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흐르지 않는 시간의 감각을 영화 속에서 너무 잘 묘사한 그런 영화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시간이 보고 있는 관점 혹은 쇼트라고 느꼈다는 것과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면과 장면에 넘어갈 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실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기억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인간에게 중요한 건 기억이고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고 공유되고 있다면 인간의 실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감독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은 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자에서 핵심에 대해 해당하는 어떤 다른 부분을 잠깐 짧게 얘기한다면 극 중에 강아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토니라는 강아지인데 이 토니라는 강아지가 푸들이에요. 프렌치 푸들인데 이 가족은 이 토니라는 강아지를 굉장히 이렇게 귀여워하면서 길렀는데 첫 번째 토니라는 그 강아지가 죽은 거죠. 죽고 나니까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같은 종의 또 다른 강아지를 갖고 오게 되는데 토니 2. 그렇죠. 토니 2라고 영화에서는 말을 하게 됩니다. Tony 2. 근데 그 토미 2와 토미 1에 관해서 월터가 비장하게 쫙 얘기를 하면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결국은 두 마리는 같은 개가 되었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월터 프라임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마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해변을 좋아했던 토니는 두 번째 토니였어 라고 토를 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 속에서 생긴 것도 비슷하게 보이고 사랑을 받은 것도 어쨌건 같고 그러니까 두 마리 개는 사실상 같은 거였어 라고 인공지능은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변을 좋아했던 건 첫 번째 토니가 아니라 두 번째 토니야 라고 말하죠. 그 말인 즉슨 두 토니는 다른 토니다 라는 얘기고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자기가 살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 모습 그대로 자기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안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가 떠나버렸던 가족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물들이 갖고 있는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의 핵심 같은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기억으로나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깊이 있으면서도 훌륭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자, 두 편 중에서 피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일단 두 영화 다 무척 좋았던 영화고요. 그 중에서도 약간 정말 미세하게 더 좋았던 영화를 꼽으라면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일 것 같고요. 최고의 장면을 꼽기가 너무 힘든데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뽑을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장면을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마세요. 같이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연말 특집 때도 얘기했지만 이 마지막 장면은 눈이 쌓이는 장면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요. 있죠. 하나하나의 기억이 퇴적층처럼은 아니지만 계속 쌓이다가 그 눈이 한꺼번에 바람에 확 날려가는 듯한 그런 마지막 엔딩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의 여운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최고의 장면으로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의 마지막 장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왠지 뭔가 이렇게 좀 저한테 투표를 받은 것 같은 정치인의 심정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장면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아니요. 두 편 중에서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맨체스터 바이 더 시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을 제가 워낙 좋아하고요. 장면도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장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장면이 무섭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람이든 기억이든 원본들은 완전히 사라진 상황 속에서 카피들만이 남아서 어떤 영혼을 구가하는 장면처럼 보이거든요. 그 장면이 주는 어떤
굉장한 처연함이 마지막 장면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깊은 슬픔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상실감, 기억, 마음의 풍경화 이런 테마들을 다룬 두 편의 탁월한 영화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